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상을 해석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먹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똥별을 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돌덩어리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갈공명은 방통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현상이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면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현상을 왜곡하는 가정과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대신 그 선입견을 통해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성별, 인종, 국적 등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식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문화 출신의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지편향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의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이것을 확증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뉴스만 보고 반대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에 의한 왜곡입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분노, 슬픔 또는 공포와 같은 감정 상태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실제보다 더 위협적이거나 무서운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의 왜곡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매우 이상적으로 기억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을 더 나쁘게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영향입니다. 여러분이 집단 사고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동지하게 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의에서 모두가 특정 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라면 자신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중심적 해석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행동이 실수였더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7가지 가정과 전제로 인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이 현상을 왜곡해서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유독 관심을 가진 인물이 현상학을 창시한 후설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 살았던 후설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주의, 진리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객관주의,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제거하고 검증이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실증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학문의 3가지 경향성이 유럽 학문과 인간성의 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학문과 인간성의 위기에서 구출하려면 인간의 순수의식으로 시선을 돌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설은 학문의 3가지 경향성이 어떻게 학문과 인간성을 위기에 빠뜨리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지금 여기를 사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후설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기에 의식이 대상을 능동적으로 지향함으로써 의식 속의 현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지향함에 따라 대상은 의식과 합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후설에 따르면 세상은 주체의 의식 속에서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식은 사과에 대한 의식이며 사과가 없으면 의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상이 있어야 의식이 있을 수 있고 의식이 있어야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사과를 지향함으로써 비로소 의식 속의 사과는 현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설은 의식에 들어온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작용을 노에시스라고 하고 의미 부여된 대상을 노에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과를 보고 의식에서 사과를 구성하는 작용은 노에시스이고 맛이 있겠다는 의미 부여된 사과가 노에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순수의식에 드러나는 대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수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포켓, 즉 판단중지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중지를 통해 주체는 선이해와 선판단의 위험에서 벗어나면 순수의식의 명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해와 선판단은 위에서 말한 현상을 왜곡하는 7가지 가정과 전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그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현상을 왜곡하는 7가지 가정과 전제를 배제하고 대상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면 대상이라는 것이 순수의식 안에 구성된 현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과 순수의식이 합일이 되어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수의식과 대상이 합일되면 진리이고 합일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상을 왜곡하는 7가지 가정과 전제가 있는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현상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학적 태도를 불교에서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는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후설은 인간의 순수의식을 직접 탐구하려는 시도는 신선했지만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의식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의식의 지향성이 왜 생기는지, 의식에서 어떻게 노에시스와 노에만은 작용하는지, 판단중지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현상학적 태도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상학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법칙에 의해 인간의 의식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3가지 법칙이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잉태되어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는 외부를 하나로 인식하는 순수의식 상태입니다. 아이가 18개월 정도가 되면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근본 바탕인 순수의식에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경계선을 그어 의식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의식에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 마음과 몸, 나의 것,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갈등과 투쟁에서 육체자아, 마음자아, 정신자아가 생기고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하며 성장하면 동시에 자아의식도 성장합니다. 또한 의식에서 육체자아가 몸과 환경을 분리하여 몸과 동일시하면 몸은 환경에 비해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서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환경을 바꾸려는 경향성이 생겨나고, 마음자아는 마음과 몸을 분리하여 마음과 동일시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무엇이 되려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확장성이 생겨나고, 정신자아는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하여 나의 것을 동일시하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계속해서 주의와 집중하는 지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 멘탈리셋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이 말하는 의식의 지향성은 자아가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하여 나의 것을 동일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같은 거리를 걸어도 각자가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나의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것이라도 사람마다 느낌과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후설이 말한 노에시스와 노에마의 작용입니다. 이처럼 의식은 나의 것만을 지향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으로 인해 선이해와 선판단, 즉 현상을 왜곡하는 7가지 가정과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후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설은 자아는 판단중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아로 판단중지를 해서 순수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전초우리의 한온우리를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존초오류는 자아로 무엇이 있다와 없다를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전제로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초오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온성이며 반쪽인 자아로 비이온성이며 온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사도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도는 이온성인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비이온성이며 온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존초오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무엇이 있다는 전제로 하는 탐구는 격상오류라고 부르고 무엇이 없다는 전제로 하는 탐구는 한원오류라고 부릅니다. 결국 무엇이 있다와 없다는 전제로 탐구하는 철학은 존초오류를 일으켜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존초오류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도와 사도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후설의 현상학이 어떻게 존초오류의 한원을 일으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 중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돈의 가치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해 판단 중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 불이 난지 모르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무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판단 중지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구경하는 어린아이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아로 판단 중지해서 본질을 알려는 한원오류의 결과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바보를 만듭니다. 그러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되어 삶은 가난해지고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자아는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판단과 선택은 가능하지만 두 개의 세계를 합일하여 판단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아는 성공과 실패를 분리하여 하나를 판단해서 선택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대해 판단 중지하여 성공과 실패를 합일한 경험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대상에 대해 판단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두 개의 세계를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주체가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대상이 합일의식으로 합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주체가 본성에 있으면 돈의 가치를 알지만 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은 하지만 슬픔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은 옳은 것이 아닌지를 알지만 사탕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처럼 본성에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이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존초오류가 일어나 반쪽인 자아로 온적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적인 본성을 만드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철학의 주제 분야에서 쇼펜하우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